자, 이번 차시에서는 양아시 기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양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기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들 자체가 각각 눈에서의 어떤 기능들도 제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상된 정보가 또 막막까지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양아시가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뭐 조건이라든지 저해하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한 두 학기 정도로 나누어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챕터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챕터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저희 이제 개론 시간에서는 양아시가 무엇인가, 그리고 양아시를 어떤 양아시가 가능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그 정도만 이해를 했다가 이제 2학년 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 저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기본적인 정의라든지 그리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가, 전제 조건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양안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양안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성립 조건을 그 단계별로 살펴봤는데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 세 단계를 한번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눈알이 이제 제대로 내가 보고자는 쪽으로 주시를 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 눈알을 움직이는 안근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어요. 사실 이제 안근은 이제 내안근, 외안근 이제 두 가지가 있지만 눈알을 움직이는 것 관련해서는 이제 외안근과 관련을 하다 보니 외안근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그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구 운동도 단한 운동이 있고 양한 운동이 있었었잖아요. 그 이제 단한 운동과 양한 운동에 있어서 어떤 법칙이라든지 각 눈에서의 어떤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근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아시의 정인데요. 양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본적으로 두 눈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해야 될까요? 각각 눈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겠죠? 각각 눈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은 눈에서의 어떤 시각 정보, 빛이 들어왔었을 때 그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한 망막의 시세포는 물체로부터 나온 빛의 자극에 대한 상정보를 받아서 각각 제대로 받아야 된다. 각각 눈에서의 어떤 시기능이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거고, 각각 받았고 각각 받은 이 상의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까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신경 역시 이제 시로 있죠. 대뇌까지 전달되는 이 시로에도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까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각각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또 하나로 합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되뇌는 이 전달받은 양안의 상정보를 하나로 합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마지막 단계인 양안시가 가능하다라고 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정의로 이렇게 썼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그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지만이 양안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었을 때 우리는 뭐 입체감, 공간감, 거리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시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양안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어떤 내가 사물을 보고자 할 때 이제 보고자 하는 쪽으로 이제 내 눈알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주시가 가능해야 돼요. 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안구 위치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안이 이상이 없거나 안이 이상이라고 하면은 사위와 사시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없으면 제일 좋죠. 없거나 혹 있다 하더라도 그 안이 이상 정도가 융합력보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이 이상 정도가 융합력보다 그 안이 이상 정도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안시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안이 이상이에요. 양안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위 같은 경우에는 안구 그 안이 이상이 있어요. 있지만 그 이
아니 이상이 있지만 누나를 돌려 가지고 이것을 정상 범위 내로 하나로 합칠 수 있게끔 양아시가 가능한 범위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위 아니 이상 정도보다 융합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정할 수 있는 융합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요것은 양아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니 이상이 없거나 없으면 제일 좋지만 있다 하더라도 융합력보다 적어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바는 이 사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돼야지만이 양안시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안구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양안 모두가 정상적이어야지만이 내가 보고자 하는 쪽으로 사물을 볼 수 있으니 정상적이어야. 그래야지만이 망막에 있어서 상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정상 대응 위치로 결상이 될 거고 그렇게 이제 정상 대응 위치에 결상된 상 정보를 이제 대뇌까지 제대로 전달을 해야 정상적으로 양안시가 성립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아지 성립에 대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크게 세 단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시 성립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아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자 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주시가 가능해야 됩니다. 주시가 가능하고 그래서 양안에서의 이제 상 정보가 들어올 텐데 이 상의 정보가 각각 들어오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안 되고 양안에서 각각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양안 동시시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교대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상이 들어와야 되고 두 눈 중에 한 눈에 억제가 있거나 이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들어왔는데 각각 들어온 것을 하나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융상 단계입니다. 다른 용어로 양안 단일시라고 하고요. 양안 동일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말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요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셨다가 뭐 요렇게 용어들이 조금 바뀌어 나와도 요걸 설명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양안에서 들어온 상정보를 하나로 합치는 그 과정이 될 텐데 융합, 융상, 양안 단일시, 양안 동일시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융합에서는요, 크게 감각성 융합과 또 운동성 융합이 있었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망막에 결상된 상정보가 서로 그냥 정상 대응, 그러니까 이게 대응점 간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로 인식이 됩니다. 그때는 감각성 융합만 작용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약간 이렇게 약간 비대응점 간의 관계로 결상이 될 수 있지만 이걸 갖다가 안구 운동을 통해서 서로 정상 대응 간의 관계로 이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융합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라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운동성 융합이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융합 같은 경우에는 감각성 융합만 작용할 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보완적인 작용으로 운동성 융합이 같이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로 상을 합치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 이제 세 번째 이체시가 가능한 이제 낭한시의 완성 단계가 될 텐데 이 단계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양안, 선명, 단일시. 양안에서 들어온 상정보를 하나로 보는데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이제 이 양안, 선명, 단일시가 되겠고 이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원근감이나 공간감이나 입체감이나 뭐 거리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양아시 단계의 성립은 크게 세 단계 동시시, 그다음에 두 번째 양안 단일시, 양안 동일시 융합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양안 선명 단일시 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시가 가능해야 된다. 맞죠? 보고자 하는 쪽으로 눈알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양아시를 양안 동일시라고 한다. 양안 동일시는 뭐였죠? 양안 동일시는 융합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뭐 양안 동일시, 양안 단일시, 뭐 융합, 융상, 퓨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양안시는 양안, 선명, 만일시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니까 답이 일단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3번 양아씨의 첫 번째 단계로 양안 동시시가 가능해야 된다. 맞죠? 동시자발적으로 상이 이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합쳐지는 융합 과정이 거쳐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이제 양안 선명 단위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입체감이나 공간감이나 거리감 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이제 양아 씨의 어떤 최고 단계인 최고 어떤 감각인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을 텐데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 안위 이상, 뭐 사시 같은 것들 아니면 부등시, 양안의 굴절력 값 차이가 1디옵터 이상 나는 눈을 부등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망막에 결상된 상의 어떤 선명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인식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양안시가 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한 요인들은 또 추후에 자세하게 살펴보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양안시가 가능하게 하는 그 전제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도 크게 문제 없이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 답을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유사한 문제인데요. 양안시 성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은 틀린 부분을 고쳐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양안에서 인지한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동일시라고 하죠. 단일시라고 하죠. 하나로 합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 양안이 동일한 사물을 동시에 인지하는 것을 동시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융합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감각성 융합과 동일성이 아니고 운동성 융합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좌우안의 상을 완전히 하나로 합치는 기능을 융합, 융상, 퓨전, 그 다음에 동일시, 단일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억제는 안 보이게끔 막는 거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은 5번이겠다. 그죠? 5번. 양안시를 양안 선명 단일시라고도 하고 이게 가능하게 됐었을 때 우리는 원근감과 입체감을 얻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양아시 성립과 관련해서 호롭터의 원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롭터 원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호롭터 원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판륨의 융상 감각권에 대한 좀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저희가 뭐 앞에서는 서로 이제 망막에 있어서 대응점 간의 관계의 결상에 대한 상이 인식이 하나로 인식이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리감이나 입체감, 공간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약간 망막에 맺어지는 그 상점의 위치가 약간의 비대응이 있어야지만이 입체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볼 때 오른쪽 눈이랑 왼쪽 눈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정말로 똑같은 부분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 눈이 보는 거, 왼쪽 눈이 보는 거, 겹쳐지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약간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 약간 다른 정도가 약간의 비대응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입체감, 공간감, 거리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눈이 두 개고 이 PD만큼 떨어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부분이 바로 이 판유 융상 감각권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 호르프터 원이 좀 필요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호르프터 원에 대한 정의를 갖다 조금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호르프터 원을 저희가 이론적 호르프터, 실제적 호르프터 좀 나누어서 좀 살펴봤는데 먼저 이론적 호르프터, 뷰츠뮬러의 호르프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안쪽에 동그랗게 그려진 이 원이 이제 이론적 호르프터예요. 자, 이건 어떻게 그려지느냐? 우리 눈에 있어서의 기준점에 있어서 여기는 절점입니다. 각막 후방 8mm에 있는 절점이에요. 이 절점과 내가 보고자 하는 고시점, F점 있죠? 이것을
이제 연결한 삼각형을 만들고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원에 있는 원주상의 모든 점들은 다 동일한 거리로 인식이 된다라는 것이 이론적 호롭터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이론적 호롭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저희가 뭐 이 연구자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거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호럽터 원이 그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적 호럽터 원은 조금 다른 형태로 조금은 좀 평평한 형태로 굽어진 형태로 그려지더라라고 하면서 이 실제적 호럽터 원은 이제 이런 형태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인제 연구를 해 보니 이 거리마다도 그 형태가 쪼끔 다르더라는 얘기죠. 쪼끔 가까운 지금 뭐 근거리 50 센티 기준으로 이 홀로부터 원을 그려 보면 쪼끔 더 많이 휘어진 형태로 그려지고, 그리고 4 미터 이상의 먼 거리를 그릴 때는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로 홀로부터 원이 그려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제 기준이 되는 이 홀로부터 원 사이 이 영역을 판륨 융상 감각권이라고 하는데, 이 범위 내에서의 어떤 비대응점 간의 그 결상 정보들은 하나의 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난 어떤 비대응점 간의 관계는 복시를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구 운동을 통해서 이 범위로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상을 하나로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터의 원에 대한 정의, 그리고 판륨의 융상 간격권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륨의 융상 감각권, 융합 감각권은 실제 동일 물체에 대해서 망막의 결상이 될 때 약간 비대응을 이루더라도 융합이 될 수 있는 그 범위를 판륨의 융상 감각권이라고 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리감에 있어서 실제 망막의 어느 부위에 결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멀리 인지가 되기도 하고 혹은 가깝게 인지가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F점, 고시점 F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 1번 요 부분에 결상이 됐을 거예요. 이게 중심화라고 봤었을 때 조금 더 가까운 거리, 뭐 P점에 있는 물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중심화 기준으로 어디 귀 쪽 방향에 결상되게 되면 좀 더 가까운 곳에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멀리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코 쪽 방향에 상이 결상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서로 멀고 가까움에 대한 어떤 인지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양한시가 이루어지고 양한시가 제대로 이루어졌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입체감, 공간감, 거리감은 오히려 더 약간의 비대응의 어떤 그 관계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 관련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포터의 원과 판륨의 융상 감각권에 대한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롭터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호롭터 원은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고시점하고 좌우안의 회선점 아니고 절점 연결했었을 때 만들어내지는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호롭터의 원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호롭터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고시 물점이랑 동일한 거리로 인식이 된다라는 게 이제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롭터 원을 봤었을 때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고 하는 것은 더 가깝게 혹은 멀리 이렇게 인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쵸? 그래서 호롭터 안쪽에 있는 점들은 좀 더 고시 물점보다 가깝게 인식이 될 테고, 외쪽에 있는 점들은 좀 멀리 인식이 된다. 이렇게 고쳐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좌우 망막에 결상된 상이 융합되어 단일시가 가능하게 하는 범위는 뭐였습니까? 판융, 융상, 감각권. 이렇게. 요거는 판융의 융상 감각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아지 성립과 관련해서 호롭터의 원과 판융의 융상 감각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양안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시가 가능해야 되다 보니 주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눈알을 돌리는 데 있어서 안근의 기능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쵸? 특히 안근에 있어서 눈알을 움직일 때 작용하는 그 외안근의 기능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근, 외안근 각각의 그 근들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주작용과 보조작용으로 나누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외안근, 저희가 외안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개의 직근, 네 개의 고등근, 그쵸? 지금 그림에서처럼 바로 이제 아주 정직하게 가서 붙은 이 고등근하고, 그리고 사선으로 붙여진 지금 사근, 빗근이라고 하죠. 이 두 개의 빗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총 6개의 외안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근들의 주작용과, 그리고 주작용은 아니지만 어떤 작용을 할 때 보조작용으로 작용하는 보조작용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 사근, 빗근 같은 경우에는 내방에서 외방에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회선작용에 대해서는 다시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회선작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기울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어떤 수평의 안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눈알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기능을 회선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방향은 내방에선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외방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근의 어떤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이제 어쨌든 눈알을 돌리고 싶은 방향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외안근의 그 기능이 될 텐데 크게는 단안 운동에서의 작용 과 그리고 양안에서의 작용, 서로 간의 작용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안 운동에서 나왔던 법칙이 쉐링턴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단안 운동에 있어서 이 눈이 바깥쪽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바깥쪽을 보기 위해서 외직근이 이제 잡아당겨야 되겠죠. 수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내직근은 그만큼 놓아줘야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축근과 지금 이완근, 작용근과 기란근이 같은 힘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쉐링톤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쉐링톤의 법칙은 단안 운동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법칙이고요. 실제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수축하는 근이 작용근이 됩니다. 이 작용근에 대해서 놓아주는 이완근, 기란근은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쉐링톤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선 상전하전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만약에 눈알을 위쪽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당기는 그 근이 이제 작용근이 되겠죠. 그래서 작용근으로 수축하는 근은 상직근이 될 거고 그리고 놓아주는 근은 반대쪽에 있는 하직근이 이완근으로 기란근이 될 거예요. 참고로 요거 할 때 협력근이라는 부분도 나오는데 협력근은 이제 자기의 주작용은 아닌데 보조작용으로 이게 이제 상전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근이 이제 협력근입니다. 그럼 상전할 때 작용할 수 있는 보조작용을 하는 근육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하사근이죠. 하사근. 그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 빗근 하사근입니다. 그래서 협력근으로 하사근 이렇게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쉐링턴의 법칙을 설명을 할 때는 작용근, 그리고 놓아주는 기란근, 그리고 협력근 이 이제 세 근의 관계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한자하고 밑에는 한글로 이제 다시 풀어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뭐 설명, 이렇게 뭐 책에서라든지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좀 그냥 이해하실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좀 봐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안구 운동에 있어서 단안 운동에서의 어떤 그 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양안 운동에서의 또 법칙이 또 하나가 더 나왔었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안 운동은요, 크게 이제
양안 운동에 있어 가지고 동향 운동과 이향 운동이 있었었죠.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두 눈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따라보기 운동이 그쵸 동향 운동의 예가 될 거고 그리고 인제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인제 이게 이향 운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폭주와 계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동향 운동에서도 이제 하나의 법칙이 더 나오는데 헤링의 법칙이 나왔어요. 이건 인제 양안 운동에서 작용하는 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요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면 요건 피검자 눈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 피검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눈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왼쪽 방향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왼쪽 눈에서는 왼쪽 방향이니까 요 근이 작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오른쪽 눈에서는 요쪽 방향이 작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동일한 방향으로 요렇게 이동이 될 테니깐요. 그래서 이 두 근과의 관계가 동양근, 공액근, 협동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이동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근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고 역시나 이 근들은 동일한 힘으로 작용을 해야지 원하는 방향으로 주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헤링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왼쪽 방향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왼쪽 눈에서의 외직근, 바깥쪽 고등근과 오른쪽 눈에서의 내직근, 안쪽 고등근이 서로 동양근, 공액근, 협력근 관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구 운동에 있어서 이제 법칙 두 가지 나왔잖아요. 단안 운동을 설명하는 쉐링턴 법칙, 양안 운동을 설명하는 헤링의 법칙 두 가지 잘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작용하는 근들 있죠. 쉐링턴에서는 작용근, 기랑근, 협력근 요 관계. 그리고 헤딩의 법칙에서는 다 양한 운동에 대해서에 대한 어떤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근, 공액근, 협동근 요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것과 관련한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상방 주시시, 오른쪽 눈으로 위쪽을 주시할 때 우완 상직근, 위쪽을 보니까 우완 상직근 위쪽 고등근이 작용근이 되겠죠. 작용근. 어, 그리고 기랑근은 당연히 이제 하직근이 놓아줄 테니까 기랑근이 될 텐데 여기서는 협력근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협력근. 협력근이라 함은 단안 운동에 있어가지고 보조작용으로서 이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협력근이었어요. 그래서 상전할 때 보조작용을 하는 근이 뭐였죠? 하사근이었거든요. 아래쪽 빗근. 근데 이제 우한이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안에색 운동을 설명을 하고 있고 작용근과 기랑근과 협력근의 관계를 갖다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리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양안 운동에서에 대한 어떤 문제네요. 동양 운동, 동명성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양안 운동이니까 헤링의 법칙이 나와야 되겠죠? 아니고요. 그리고 근거리 독서 시에 발생하는 것은 폭주잖아요. 그거는 동양 운동이 아니고 이양 운동이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고요. 양안 운동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 역시 이양 운동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니고 4번 어린아이가 모빌에 따라서 눈의 움직임을 함께 하는 것이 동명성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랑근 앞에서 나왔었죠. 기랑근은 단안 운동에서 작용근에 대해서 수축하는 작용근에 대해서 놓아주는 이완하는 그 근을 갖다가 기랑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아시 기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